풀잎들이 속삭이는 노래가 있다. 먼지 나는 시골길 위를 떠도는 바람이 실어다 주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도 그런 노래요, 이야기이다. (1989년) 가을의 어느 늦은 오후,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의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예전에 아이오와주에 살았다는 마이클 존슨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현재 플로리다에 살고 있다고 했다. 고향 친구가 책을 한 권 보내주었어요. 선생님이 쓰신 책이었습니다. 마이클 존슨은 그 책을 읽었고 그의 누이 캐롤린도 읽었다. 그들은 내가 흥미있어 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전화상으로는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캐롤린과 함께 아이오와에 가지요. 그런 제의에 대해 회의가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흥미가 솟아났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이길래 머나먼 길을 달려와서까지 들려주려고 하는 걸까? 그래서 나는 그 다음 주에 디모인에서 그들과 만나는데 동의했다. 공항 부근의 홀리데이 인에서 소개가 이루어졌고 차츰 어색함이 사그라들었다. 그들 남매는 내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고 가벼운 눈발이 뿌리고 있었다. 그들은 약속을 하라고 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소설로 쓰겠다면 상관없지만 만약 그러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1965년 아이오와주의 메디슨 카운티에서 일어난 일이나 그 후 25년에 걸쳐 벌어진 일들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나는 그럼하고 다짐했다. 그래서 나는 들었다.
열심히 들었고 열심히 질문했다. 그들은 열심히 이야기를 해 주었다. 캐롤린은 이따금씩 드러내놓고 울었고 마이클은 애써 울음을 억누르고 있었다. 그들은 내게 서류와 잡지 스크랩, 그들의 어머니 프란체스카가 쓴 일기장들을 보여주었다. 룸 서비스가 왔다가 갔다. 커피를 더 주문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미지를 그려보기 시작했다. 이미지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말로 옮겨야만 한다. 이윽고 나는 그 이야기를 소설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때 나는 이야기를 소설화하는 데 동의했다. 잘 안 될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들로서는 퍽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의 어머니, 더욱이 아버지와 관계된 주변 환경이 미묘했다. 마이클과 캐롤린은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로 인해 결국은 천박한 소문이 떠돌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하여 리처드와 프란체스카 존슨 부부에 대해 사람들이 품고 있던 기억이 어쩔 수 없이 평가절하 되리라는 것을. 그러나 모든 형태의 신뢰가 산산조각이 나고 사랑이 편리성의 문제가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그들 두 사람은 이 두드러진 이야기를 공개할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 그때 나는 그들의 평가가 옳다고 믿었고 지금은 그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다. 조사하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는 마이클과 캐롤린을 3차례 더 만났다. 그들은 매번 불평하는 일 없이 아이오와까지 와 주었다. 이야기를 과연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그들은 성의를 다해 확인하고자 했다. 때때로 우리는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천천히 메디슨 카운티의 도로를 달릴 때도 있었다. 그들은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들을 지적해 주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마이클과 캐롤린이 제공해 준 도움과 프란체스카 존슨의 일기장에 있는 정보들에 기초한 것이다. 또 미국의 북서부 지역, 특히 시애틀과 워싱턴주의 벨링햄에서 조사 작업을 벌였고 아이오와주의 메디슨 카운티에서도 조용하게 조사를 했다. 로버트 킨케이드의 사진 에세이에서 정보를 얻었고 잡지 편집자들의 도움도 얻었다. 사진 필름과 촬영 도구 생산업자들에게도 자문을 구했고 오하이오 반즈빌이 고향인 근사한 노인 몇 분과는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킨케이드가 어렸을 적부터 그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애써 조사 작업을 벌였음에도 불충분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그런 경우 내 자신의 상상력을 조금 덧붙였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프란체스카 존슨, 로버트 킨케이드가 내 안에서 살아나 어느 정도 확신이 설 경우에만 그렇게 했다. 나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매우 가깝게 다가갔다고 자신한다. 킨케이드가 미국 북동부 지역을 여행했던 정확하고 자세한 여정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우리는 후에 그가 출판한 수많은 사진의 기초에서 그의 여정을 재구성할 수 있었다. 프란체스카 존슨도 일기에서 간단하게나마 거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고 킨케이드가 잡지 편집인에게 남긴 메모도 있었다. 이런 자료를 길잡이로 삼아 나는 그가 1965년 8월 벨링햄에서 메디슨 카운티까지 갔으리라고 믿어지는 길을 되밟아 보았다. 답사의 마지막에 메디슨 카운티로 향하면서 나는 마치 나 자신이 로버트 킨케이드가 된 기분이었다. 킨케이드라는 인물의 본질을 알려는 시도가 내 조사와 글쓰기 작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었다. 그는 파악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어떤 때는 상당히 정상적인 사람 같다. 또 어떤 때는 미묘해서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의 인물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래서는 극도의
프로페셔널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조직체의 숫자만 채우기에 급급한 세상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수컷이라고 보았다. 한 번은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의 아픔을 토로한 적도 있었다. 프란체스카 존스는 그를 기이하고 유령이 도는 곳에 진화가 아직 덜 된 아주 먼 과거에 사는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두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했다. 먼저 우리는 킹케이드의 사진 파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낼 수가 없다. 그의 일하는 성격으로 미루어 수천 장의 어쩌면 수십만 장의 사진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진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상의 추측은 이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동안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자리매김의 방식과도 연관이 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몽땅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1975년에서 1982년까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 우리는 그가 몇 년간 시애틀에서 초상화를 찍어주는 일로 푼돈이나마 벌면서 푸겟 사운드 지역에서 계속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사회보장국과 제한군인 관리국에서 그에게 보낸 우편물 전부를 그가 직접 반송이라고 적어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준비하고 쓰면서 나는 세계관이 바뀌었다. 생각하는 방식도 변했고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의 가능성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조사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프란체스카 존슨과 로버트 킹케이드를 알게 되면서 인간관계의 울타리가 내가 전에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넓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 그것은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점점 냉담해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이중 삼중으로 덧칠이 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어디까지가 위대한 열정이고
어디부터가 지독한 감상인지 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위대한 열정에 대한 가능성을 비웃고 진실하고 심오한 감정을 감상이라고 치부하려는 우리의 태도가 프란체스카 존슨과 로버트 킹케이드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요구되는 따스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나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런 상투적인 태도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시인 콜리지가 말했듯이 의심의 먹구름을 거두고 다음의 이야기에 다가선다면 틀림없이 당신은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무심했던 당신의 가슴 안에서 다시 춤출 수 있는 여유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프란체스카 존슨이 그랬던 것처럼